더듬이.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준비한 부룩슈로 돌아왔습니다. 부룩슈. 부룩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계 미국인 작가고 네. 1987년생이에요. 그래서 워싱턴 풀맨에서 출생했는데 사실상 이제 자란 거는 오클라호마 스틸워터라는 곳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약간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약간 농장 같은 데서 그래서 말도 좀 타고 약간 좀 자연 쪽에서 살았구나. 네, 그런 쪽에서 좀 자랐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인터뷰어가 막 출생지에 대해서 워싱턴에 대한 어떤 기억이 있냐, 뭐 오클라호마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냐라고 물어보자 출생지를 너무 강조하는 건 자기한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기억도 잘 안 난다 하면서 오히려 별자리를 알려주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황소 자리에 태양, 전갈 자리 상승궁, 물병 자리에 달.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점성술을 좀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게 뭐 그런 거 아닐까? 뭐 사주에서 뭐 이거 보고 대략 생년을 유추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뭐 일주, 월주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지 뭐. 그래서 현재는 어쨌든 뉴욕에서 삶을 활동 중이고 2010년에 캔자스 시티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회화로 학사를 받았고 2016년 예일 대학교에서 회화와 이제 판화죠, 프린트 메이킹으로 석사를 취득했는데 현재는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베를린의 크라우파 투스카니 짜이들러랑 키앙 말링그라는 약간 그런 홍콩에 있는 갤러리 소속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서 좀 작업을 보여주는데 베를린 이 갤러리 소속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크라우파 이 갤러리 있잖아요, 투스카니.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사실 전에는 미국에서 활동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유럽으로 좀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크라우파 거기 KTZ라고 하잖아요. KTZ. 이제 거기에 완전히 좀 소속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에서 더 많이 활동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아까 사카린 씨랑 비슷한 느낌으로 뭐 이시우드랑 뭐 아가네 체로도 하고 같이 이제 3인조로 묶어서 할 만한 좀 다른 계통의 3명의 여성 작가일 수도 있겠다. 부룩슈도 요새 엄청 갑자기 뜨고 있어서 제 생각에 부룩슈 막 눈에 띈 게 2년 전부터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힙한 작가로 약간. 왜냐면 그때부터 한 유럽으로 넘어오기 시작. 맞아 그런 느낌이었지. 아마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더 일찍 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KTZ 아까 말한 이제 크라우파 투스카니 짜이들러에 나온 소개글을 읽어드리자면은 잘 정리해놨어요. 이것도 부룩슈는 잉크, 유화, 산업용 카펫, 기성 목재, 자투리 조각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자전적인 것과 신화적인 것을 그림에 배치하고 엮어냅니다. 슈의 이미지의 원천은 미술사, 영화, 문학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자신의 관찰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회화, 드로잉, 조각, 글쓰기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그녀의 작품은 오늘날 우리가 표현을 정의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양한 기호와 모티브를 사용하여 추상적이고 구상적인 작품을 제작하여 사랑, 고통, 유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저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는지 질문함으로써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이해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키앙 말링그? 그 갤러리에서도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거로 그냥 우선 첫 번째 작업 설명 다 퉁치는 식으로 갈게요. 뭐냐면은 부룩슈는 자연주의자이자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예리한 관찰자이며 예술에서 자전적인 경향을 보이는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작품, 에세이, 패닉 엔젤은 아이폰 메모장에 적힌 글귀, 친구들과 주고받은 대화, 거절당한 전시 제목 목록을 모아 만든 문학 작품으로 그녀는 에세이와 어떤 리스트적인 목록을 가지는 문학적 형식을 선호하고 동시에 15년간 유방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슈에게 준 충격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에세이 작품을 내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예술에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작업을 이러한 수수께끼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솝 연작은 죽은 반려견 이솝을 반복적으로 묘사한 소규모 회화 시리즈입니다. 이솝이 꿈속에서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솝의 모습은 연작이 계속될수록 흐릿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진다는 작가의 고통스러우면서도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사실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상실과 슬픔을 직접적인 주제로 삼고 디오니소스 신화에서 카다시안 신화에 이르기까지 고대와 현대 신화에 의존하여 죽음과 그 잔재에 의해 열리는 영적 통로를 탐구하는 슈의 예술은 진솔한 자전적 특성으로 인해 공감될 수 있습니다. 그린 패닉은 농장과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의 이름입니다. 커다란 에메랄드빛이 구불구불한 언덕을 뒤덮어 녹색으로 펼쳐진 인상적인 자연 장관을 연출합니다. 반면에 패닉은 영어로 두려움이나 불안을 의미하므로 그린 패닉은 두려움과 불안이 녹색으로 뒤덮여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패닉이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야생과 양치기 신인 판에서 유래했습니다.
염소의 다리와 뿔을 가진 판은 두려움에 휩싸인 인간을 겁에 질려 도망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20대 브룩슈는 노르웨이 작가 쿠누트 함순의 목가의 신 판을 읽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글에서 위안을 얻었고 심지어 자신의 반려견 이름도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슈의 작품에는 반신인 판 혹은 패닉의 개념, 인광 녹색, 뿔 달린 해골, 섬뜩한 육체의 부재 등 모티브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함순의 문학에서처럼 자연과 문화의 서사구조와 잉글의 그란데 오달리스크와 같은 고전적인 예술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관객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차분하게 표현합니다. 브룩슈는 최근 여러 대형 회화 작품에 셸락 잉크를 사용합니다. 셸락 잉크는 옷, 벌레 껍질, 수지로 만들어지며 한 가지 색상만으로 다양한 음영과 깊이감을 표현할 수 있어 캔버스의 이미지를 겹겹이 쌓아 올리기 쉽습니다. 이 특별한 재료는 그녀의 단색, 수묵화에 잘 어울립니다. 그녀는 영화와 문학에서 이미지를 수집하고 식별 가능한 형태를 숨기거나 흐리게 처리하여 선은 고풍스럽고 자연스러운 미적 감각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선형, 지그재그 또는 뱀 모양 같은 다양한 선의 형태와 수단을 탐구합니다. 단순한 단색 구성의 꽃의 꽃, Flower of Buffoonery와 라프로기 빅팀이라는 개구리 희생자는 매우 강한 감정의 충격을 불러일으킵니다. 연못에 비친 이솝, 혹은 세포의 죽음, 혹은 프리팅 바디는 외설적인 인간 형상 등과 같은 그림 소재를 반복적으로 탐구하고 고찰하여 느끼는 작가의 반복성을 보여줍니다. 연못과 분수, 또한 반사, 거울, 탈출, 영원한 귀환과 같은 개념은 언제나 그녀의 작업에 선호되는 모티브입니다. 연못의 묘사는 그리스 신화의 나르시소스와 현실과 상상의 혼돈을 말하는 락항의 거울 무대 개념을 연상시키며 슈의 작품에서 분수, 구토, 울음, 총격 등은 모두 성적 함의를 담고 있고 신체 신진대사의 영속성과 분출하는 정신 활동을 상징합니다. 역사적 상징과 신화적 기호를 통해 개인적인 경험, 고통, 황홀경을 변형시켜 짜릿한 순간과 사건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관객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합니다. 아무튼 되게 길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가 작가 본인이 모든 정보를 줘서 이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다 준 거죠, 정보를. 그러니까 자신이 뭐 예를 들면 그 아까 말했던 크누트 함순의 책 판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적 이게 서사를 나열을 한 거겠죠? 그걸 듣고 이제 좀 정리를 한 방식으로. 이게 다 이제 제공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인터뷰를 읽어본 결과 이런 레퍼런스를 이제 주는데 귀재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딱 정확히 뭘 했네요. 뭘 했어요. 이런 식으로. 뭘 했고 여기서 따왔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녀가 인터뷰에서 자주 말하는 게 책을 엄청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번에 인스타에 브룩슈 팔로워 있거든요. 그죠. 브룩슈가 그 독서 리스트로 올렸는데 나 깜짝 놀랐어. 아니 그림 그릴 시간 있나? 그러니까. 뭐 자기 말로는 거의 인터넷 이런 거 아예 안 하고 무조건 그림 그리지 않고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떤 점에서는 전통 회화가네요. 근데 회화가 분들이 약간 그게 있어요. 약간 좀 더 보수주의자가 있어가지고 맞아. 인터넷 일부러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읽은 거는 사실은 이제 이해가 가신 부분이 있고 안 가신 부분이 있고 이게 약간 번역체라서 사실 저도 완벽하게 이게 번역을 해오기는 좀 귀찮아서 그치. 대충 해온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브룩슈의 작업을 제가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의외로 좀 되게 레퍼런스도 많을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겠다 일종의 되게 난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다 조사하고 느낀 거는 의외로 프로세스 자체는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모든 작업을 사실 꿰뚫는 일종의 그녀만의 방법론은 사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부제로는 그렇게 지어봤거든요. 현실의 제약과 완전한 소멸로의 유토피아 이렇게 적었는데 그래서 브룩슈의 작업 혹은 인터뷰에서 계속 등장하는 특징이 이 제약에 대한 환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작가로서 제약을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치. 뭔가 난 내 꿈을 다 펼치고 싶은데 이 캔버스 자체는 부족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난 잉크가 색감은 좋은데 번지는 게 싫어 뭐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유화는 빨리 안 말라서 싫어 뭐 여러 가지 이런 단순한 그런 어떤 제약들이 있을 것 같은데 브룩슈는 우선은 이런 것을 환대하는 스타일이에요. 의외네 또 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되게 동양적인 우선 사고방식 그냥 그녀의 작업은 일종의 동양적인 사고방식 되게 세게 받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나는 이 제약 그리고 더 넓게 보자면 인간으로서의 유한함을 나는 환대할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전개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녀 인터뷰에서 그녀가 말하는 게 제 성격과 신념은 모든 작은 소재에 경외심을 갖는 것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료가 작품의 유일한 소재는 아니지만 재료를 인정하는 것이 특별한 개방성을 허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료와의 대화는 어떤 면에서 전체 과정이 실제로 얼마나 협업적인지를 증명합니다. 재료는 또한 제가 형성하는 이미지에 제한을 가하기도 합니다.
잉크는 선에 잘 어울리는 특정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골은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형태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묵화를 그리기에 훌륭한 소재입니다. 수묵은 또한 얇은 레이어에 적합하고 반투명하며 모든 순간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딱정벌레가 나무의 수액을 먹고 만들어내는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쉘락을 수묵화의 바인더로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재료에는 고유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재료의 연속입니다. 캔버스로 할 수 있는 작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쉘락으로 할 수 있는 작업도 한정되어 있죠. 재료에는 제가 사용하는 용도를 제한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시작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치수의 나무에 똑같은 주제를 그리더라도 언제나 그것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풍경 속 나무를 그리는 것이 언제나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처럼 대상과 더 깊이 연결되고 재료와 관련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녀가 언제 보면 또 짜투리 나무 이런 거 사용하거든요. 네. 그걸 봤을 때 나 이걸 그리기 위해서 80-100cm짜리 짜는 느낌이 아니라 나무를 사와서 뭘 그린다가 아니라 이 안에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 왜냐면 이 재료를 사용했을 때 특성이 있을 텐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야 일종의 협업적인 과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마 되게 동양적인 거죠. 그렇네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저는 브룩슈를 되게 높게 평가해요. 사실 어떻게 보자면 그녀가 대만계 아시아인으로서 미국에서 경쟁력을 가지거나 유럽에서 경쟁력을 가진 이유가 그거라 생각해요. 사실 유럽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 친환경적이고. 좋아하죠. 뭐 비오라고 하는 바이오. 메디테이션 그 명상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 보면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많고. 엄청 많죠. 뭐 하다못해 맨발로 다니는 사람 많고. 뭐 이제 트레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등산, 트레킹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고. 사실 뭐 그 히피 문화의 시작이 어쨌든 그런 동양 문화잖아요. 그렇죠. 히피 문화에서 히피 문화 발생했을 때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게 뭐 동양에 있는 불교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독일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건 여름에 수영하러 가자 이러면 바다 혹은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지만 해수욕장이라고 해야죠. 그죠. 해수욕장 혹은 워터파크, 아니, 워터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존재할 텐데 독일의 미대인들에게 수영은 호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몇 번 따라가 봤는데 그렇죠. 저는 그 발에 막 그 숲을 휘감기는 그 있잖아요. 그다음 물도 탁하고. 탁하고. 근데 그 자연과 뭐랄까 이게 한 몸이 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브룩슈도 되게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화를 구성하는 방식이 어떤 인위적인 방식이라기보다는 내가 좀 참여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 있다고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놀랬던 게 브룩슈 작업 보다가 크기가 너무 작아서 놀랐어요. 뭐 13cm 이러던데. 맞아, 그런 것도 있죠. 짜투리 나무 이렇게 작은 줄 몰라가지고 그때 좀 놀란 게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녀가 형식적으로 의외로 되게 재밌어지는 부분이 그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한국은 캔버스가 호수로 있잖아요. 100호, 80호, 150호. 근데 그녀가 어떤 캔버스를 설정하는 방식은 뭐 길 가다 주운 짜투리 나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얻은 그런 나무일 수도 있고 재료일 텐데 그래서 그녀 작업이 되게 기형적이기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뭐 세로 13cm, 가로 3m 50cm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비율을 사용하고 그 안에 해골을 우겨넣고 자기가 원하는 이상한 그 레퍼런스를 우겨넣기 시작하는 순간 되게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녀의 작업의 매력이 거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브룩슈의 작업을 높게 평가하는 경우는 형식적인 측면이나 재료적인 측면이 대단히 자유로워요. 근데 웃긴 게 그 자유가 제약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의외로 요즘 시대에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쉽지 않은 태도예요. 요새도 어쨌든 많은 작가들이 자신을 어필하고 싶어해서 작업을 팽창시키는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죠. 나 이렇게까지 나 이번에 이 스케일 미쳤어. 어쩌면 아가는 쉐어로도 그런 점에서 팽창시킨 게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 팽창이 그거잖아요. 모든 힘의 발전의 방향을 봤을 때 팽창이 되게 클리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환대한다? 제약을 환대한다? 이 부분은 저한테 있어서는 수도승 같은 느낌도 있는 수도승 같은 느낌이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동감하는 게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는 뭐 저 유화를 그릴 수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저 삼색 볼펜을 들고 갔었거든요. 오. 삼색 볼펜으로만 어떤 장면을 연출할 때 오는 쾌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평소에는 못했던 일종의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좀 차이가 있다면 근데 사실 이 프락시스 한마디로 이 실천이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쓰레기 주워다가 작업하는 사람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강점은 전통적인 회화로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난 쓰레기 주워서 하는 정크 작가가 아니라 뭔지 알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녀의 이 수많은 독서 리스트와 이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회화적으로 다시 어떻게 보면 꽤 적합하게 탈바꿈하는 게 그녀의 장점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인터뷰어가 비물질성에 들어가기 위해 헤어를 사용하시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이 아마 예술의 목표일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예술의 목적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아마도 그럴 필요가 없겠죠. 예술의 재료는 거의 쓸모가 없으니까요. 결국 유용한 재료가 아니니까요. 쓸모가 있는 것을 가져다가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의 목표는 생각, 아이디어, 느낌 또는 신념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 조용한 알미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전형적으로 이제 불교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벌써 이 사람 말이 많은 느낌이죠? 말이 좀 많아요. 말이 좀 많은 스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벌써. 그래서 이것을 부룩슈님이 한글로 듣진 않을 테니까 말은 약간 혜민 스님 감성이 좀 있거든요. 풀소유 감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저가 높게 평가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이 재료라든지 테크닉의 선택에서는 이 동양적인 게 사실 되게 잘 녹아들어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작가가 저는 흔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흔치 않죠, 그죠? 근데 반대로 소재라든지 어떤 이 그녀가 그려내는 것들은 사실 반대로 대단히 논리정연하고 대단히 남성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자면 이시우드가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말했던 건 시스젠더스러운 여성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아그네스 셰러도 어떤 점에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스젠더는 알고 아무튼 여성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또 여성성은 이 동양 철학 혹은 선불교적인 부분에서 되게 자연과 어우러진다는 관점에서 이 여성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무엇인가 쌓아올리고 파괴하고 부시고 건설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줍는 감성으로. 그죠. 근데 이 소재라는 맥락에서는 사실 대단히 남성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자면. 왜냐면 그녀가 많은 책을 읽고 거기서 쌓아올리는 방식이 되게 남성적인데 물론 이런 것들이 그녀가 하나의 전략으로 재료와 소재의 대비로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부룩슈의 맥락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적합한 설명은 선불교적인 방식, 동양적인 방식을 사실은 서양적으로 곡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녀가 그런 식으로 인터뷰하지 않거든요. 나는 내가 그려내는 해골, 뭐 개, 판 이런 것들이 내 재료적 특성과 상반되기 때문에 거기서 재미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마치 그것을 통해서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비어있음 혹은 완전한 절대성 아니죠. 완전한 공이라고 말하죠. 공 비어있는 그것으로 향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저는 이건 완전히 서양식으로 곡해된 비어있음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상 대만인이지만 출생지가 미국이고 자라온 게 미국이면은 자연스럽게 미국식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힘든 게 있죠. 그러니까 완벽한 동양적이다? 뭐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뭔 느낌이냐면 이 잠깐의 인터뷰들을 봤으면서도 노력하는 느낌이 너무 보여.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깨달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뭐 이 사람이 그건 아니잖아요. 뭐 시타르타도 아니고 뭐 그거를 시타르타면 미술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미술로서 그걸 하긴 되게 어려운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약간 깨우친 듯이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이 인스타에 올라오는 그런 독서 리스트 그거야 사실 맞지 않는 거고. 약간 지식 리스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그런 거예요. 제가 느끼는 부룩슈의 지금 인터뷰나 이런 그 애티튜드가 스님이 머리에 핏대를 세우고 나는 무의 상태야 이렇게 말한 거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근데 그래서 이게 조금 오히려 더 솔직하게 풀어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선불교의 철학해서 한명철 씨가 쓴 책을 읽고 있었는데 거기서 전형적으로 말한 게 그 서양의 비어있음이라고 가정했을 때 서양의 비어있음과 동양의 비어있음의 차이는 그거라고 말해요. 서양의 비어있음은 초대성, 한마디로 현실을 초월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전 전형적으로 해골, 판, 그녀가 해석한 소리, 감각, 기억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그 서양적인 비어있음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그녀가 나가는 방식이 일상성이 아니거든요. 동양의 비어있음은 되게 일상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본의 하이쿠의 시를 예시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 벼룩과 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베개 가까이서 말도 오줌을 쌉니다. 근데 그녀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그려내진 않잖아요. 사실. 그죠. 그냥 오히려 해골, 토를 하고 있는 판, 뭐 개가 점점 뭐 이상한 자연 풍경에서 미스테리하게 흐려진다는 듯이 뭔가 자극적인 면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그 미스테리함과 신의 형상 혹은 전형적인 그 비어있음을 구축한다는 과정에 있어서는 동양적인 면은 사실 많이 없다. 그치. 근데 사실 그녀가 활동하는 곳이 무슨 뭐 우리나라 어디 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아무도 그걸 지적해줄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치. 서양에서는 서양 애들이야말로 사실 일본의 뭐
많은 문화가 빨리는 이유가 그거잖아. 왜곡되게 빨리는 거거든요, 그게. 나 일본에 이미 비어있음이 좋아. 난 그래서 뭘 하겠어. 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서양에 와서 왜곡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브룩슈도 사실 일종의 그런 면에 있었을 때 그것을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사고방식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만 너무 그거에 심취해 있었을 때 사실 좀 되게 곡해되는 면이 많죠.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그래서 그녀가 왜 해골을 그리냐, 왜 초록색으로 그리냐, 뭐 왜 무엇인가 그리냐라고 설명할 때 우리가 서양인들이 전형적으로 동양에 대해서 곡해할 때 할 법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리정연하게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슨 하이쿠 마냥 나낸 것도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유머는 그림에서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특성 중 하나입니다. 처음 해골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를 간병할 때였어요. 암울한 시기였지만 기쁨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곡해된 건데 해골은 항상 웃고 있기 때문에 정말 멋진 소재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육체가 마침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얼굴에 영원한 미소가 남을 수 있을까요? 웃음가슴스럽기도 하고 심오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좋은 웃음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에 대한 질문도 계속 받습니다. 왜 녹색이죠? 자연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참 엉뚱한 질문이네요.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항상 자연의 일부라고 느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친구가 연두색 토사물을 토하는 것을 보고 녹색을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되었어요. 친구가 토하는 순간 제 몸이 그 밝은 초록색으로 녹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제 자신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간병할 때도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닦아드리는 동안 저는 분명히 토를 했어요. 그때는 제가 공포를 이겨낼 만큼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일종의 수치심을 느꼈죠. 엄마가 돌아가실 때 엄마의 동공이 너무 크게 열려서 더 이상 엄마의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죽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동자를 응시하고 물질과 비물질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따라 걸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침을 뱉고 울고 사정하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육체는 썩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순수한 연결로 우리를 안내하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쾌락과 고통 사이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워딩들이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곡해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Everything Everywhere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뭐였죠? All That Once. 그 영화에서도 도넛과 약간 동공 그리고 어떤 깨달음 뭐 이런 식의 묘사인데 약간 그 느낌을 뭔가 비슷하게 받는 것 같아요. 딱 그리고 비슷한 이제 환경이죠. 대만계 미국에 있으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의 이런 인터뷰를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말이 많아도 되나? 그리고 틱틱낫한이라는 이제 되게 유명하신 스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을 거야 아마. 되게 4대 성불 중 한 명이다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책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책도 되게 많이 읽고. 이 브룩슈 작가가? 브룩슈. 근데 아그네스 마틴도 되게 좋아하고. 뭐 유타케토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을 좀 봤을 때 그냥 조금 개인적으로 동양인으로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같이 아는 지인분 한 명이 이제 브룩슈를 실제로 봤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뭐 꽤 파워는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것은 무조건 형식과 재료와 그 기법에서 오는 그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소재적인 부분은 확실히 좀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궁금하네. 브룩슈가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그 사람 그림 보면 저 좋거든요. 되게 잘 그리고 좋아요? 느낌 좋고. 근데 아예 빼버리면 어떤 느낌이 들까? 제가 약간 또 한 번 언급하는데 루카스 아로다 있잖아요. 그죠. 그 자연 그리는 사람 쬐끄맣게. 근데 그분 작업이 특이했던 게 느낌이 좋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내가 뭘 보고 있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야? 이게 비어 있어요. 그게 계산했거든요. 그 어떤 정글을 그리려고 하는 건 보이거든요. 근데 비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갈 곳을 잃는데 맞아. 브룩슈는 갈 곳이 정해지는 느낌이라고. 맞아요, 딱 그거. 내가 뭘 봐야 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 그게 딱 정확히 있어서 지금 이 말하고 하는 인터뷰랑 조금 저한테는 좀 뭐라죠? 모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 차라리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렇죠. 이걸 애초에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방식이 이거를 설명하기가 어렵죠. 근데 왜냐면 저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삼병철 씨가 또 그 선불교에서 하이데거 철학이랑 선불교 비교하는데 하이데거가 창끝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비어있음을 일종의 창끝. 근데 저는 딱 그게 브룩슈 작업 같아요. 진짜 날카롭고 잘 정리되어 있어서 어떤 한 끝으로 잘 모이는데 그것이 비어있음이냐라고 바라볼 땐 그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서 두 번째 부제는 이렇게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영적인 무의 세계로 돌아갑시다. 이제 그게 약간 이제 브룩슈의 작업의 그건데 그녀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완전한 소멸은 저의 황홀경이자 고뇌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수용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의와 승화는 숭고함을 위한 유일한 출구입니다.
우리 손으로 작업하고 지구와 연결되는 것, 이것은 숭고한 일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나는 더 이상 선택에 의해 속지 않을 정도로 물질과 경험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오직 대화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르든 신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너무 오래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파괴됩니다. 숲은 죽고 또 죽어서 살아나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영원한 그림은 없지만 행위로서의 그림은 자기 참조적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회화는 재발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창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영업사원이거나 지능이 심각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형식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감되는 거 있네요. 확실히 자연에 대한 뭐 그런 본인이 꿈꾸는 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거든요. 어떤 뭐 무의도식적이고 내가 무의도식.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라 하죠? 그림과 내가 물화일체가 되어서 그죠. 내가 그림인지 그림이 난지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어떤 영혼으로의 회귀를 이미 하고 있으면서 그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영원함. 그러니까 아무튼 영원하네. 아무튼 영원함이 되는 건데 근데 사실 뭐 이 결말이 되게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뻔하기도 하지만 매력적인 결말인 건 알거든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선불교 사상을 사실은 뭐 회화적으로 구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지. 그다음에 그러면은 또 되게 뭐 현대에서 환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뭐 어쨌든가 제가 높게 평가하는 그녀의 쪼는 되게 높게 평가하거든요. 태도와 그다음 그녀의 열정 그것은 높게 평가하는데 그녀가 스스로 어떻게 보자면 특정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남성적인 게 껴있다고 그녀가 자각을 할 때 이를 뛰어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녀도 그 여성 인권, 페미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실제로 뭐 낙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미국은 최근에 그게 화제이기도 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좀 했을 때 그녀가 분명히 좀 더 발전한 여지는 좀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녀가 그다음 그녀가 뭐 그냥 탱자탱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끼는 어쨌든 간에 평으로서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녀가 하는 행위가 뭐라면은 그 탈무드를 다시 탈무드인지 어디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유통에 빠진 쥐. 그래서 계속 거기를 돌면은 뭐랄까 버터가 되잖아요 우유가. 그래서 그걸 딛고 탈출했다가 이제 그거의 교훈인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선불교라든지 어떤 비어있음을 어떤 시각적이거나 감각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은 그 주위를 계속해서 맴도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가 조금씩 드러나다 말다 하게 아니면 계속 관계가 되다 말다 하는 일종의 그 부재를 통한 드러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자면 그녀가 무의 주위를 계속해서 방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재료적인 특성에서나 형식적인 특성에서는 그게 일어나고 있다 생각하는데 소재적인 특성에서는 너무 버터화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다. 왜 버터가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돌아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죠. 속도를 조절을 했다면 쥐가 살기 위해서 빠르게 헤엄쳤으니까 버터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냥 그걸 즐기면서 배영을 했다면 버터는 될 일이 없었고 계속 끝없이 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녀가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다만 이게 회화적인 아직 그 제대로 소재적인 그 변환이 잘 안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녀 인터뷰에서 제가 흥미로웠던 것 중 하나가 그게 있어요. 바우하우스는 미술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원 디자인은 바우하우스 커리큘럼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경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체 환경의 웰빙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조경은 단순히 식물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형태는 기능을 따릅니다. 정원 디자인은 항상 윤리의 문제입니다. 교육학적으로 이 개념은 미술 교육에서 약간 사라졌습니다. 조경가 집안에서 자란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조경에 대한 인식론이 제 삶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화가로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후로 정원 디자인과 정원 역사에 대한 주제는 정규 교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림과 건축의 관계는 사람과 정원 사이의 관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로서의 제 작업은 이러한 믿음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정원이 예술에서 그러니까 예술 혹은 건축학에서 밀려난 그런 포인트를 짚는다거나 그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제 주장하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아직 어린 작가고 젊은 작가이기 때문에 계속 발전하겠죠. 그래서 그녀가 좋아하는 작가들도 사실은 되게 선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들인데 뭐 예를 들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틱 나탄 아니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뭐 유타 케터, 아그네스 마틴 혹은 어슐러 르긴 등을 되게 많이 언급을 하는데 약간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오펜 씨가 저한테 보여줬잖아요. 유타 케터가
아가네스 마틴에 관한 렉처 그죠. 그 강의 영상도 방법. 보여줬고 그것도 아그네스 마틴을 이해할 수 있는 대단히 여성적인 방법이고 대단히 주변을 맴도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게 서사적으로 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추구하는 예술 좀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뭐 브룩슈는 어떻게 될까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아그네스 마틴 강의도 좋았던 게 우리나라의 렉처라든지 강의를 보면 사실 대단히 스트레이트 포워드 한마디로 직접적이잖아요. 그죠. 뭐 얘는 언제 태어났고 쟤는 언제 태어났고 얘는 이때 뭘 했고 저때 뭘 했고 이것이 이렇게 일어났고 인과관계를 언제나 설명하는데 그 렉처는 뭔가 인과관계라기보다는 거의 퍼포먼스에 가까운 일종의 되게 실험적이고 그 주위를 계속 맴도는 방식을 찾는 어떠한 아그네스 마틴에 대한 진정한 존경을 담은 렉처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 들었는데 저는 아그네스 마틴 작업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이번에 브룩시 막 같이 저랑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아그네스 마틴을 오래전에 개인전을 봤었거든요. 디셀도르프에서 했었던. 근데 처음에는 그때 이제 전혀 지식 없이 갔어요. 그래서 그냥 무지개떡 색깔이다. 색이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집착적으로 이 그리드를 그리고 있지? 근데 이 전시가 끝나고 나서 다른 전시랑 달랐던 게 다른 전시는 나 이거 봤구나 이거 봤었구나 라는 어떤 잔상이 남았거든요. 그죠. 근데 아그네스 마틴은 잔상이 남았다라기보다는 뭔가 그 루카스 아르다 얘기한 것처럼 뭔가 되게 허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남지가 않죠. 그냥 뭐지 이런 거. 그리고 그리드라고 하면 그 격자문이라고 하면은 저희 뭐 썽띠우스도 얘기했고 굉장히 어떤 통제 그거잖아요. 그죠. 뭔가 제약이고 그것도 제가 뭐 아그네스 마틴 다큐멘터리도 보니까 정말 그거를 몇십 번을 그리더라고. 계속해서 계산하고 다시 그리고. 그럼 이거 굉장히 본인한테는 고문의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해왔을 때 반복되는 순간 그것이 허무해질 수 있다?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원로 작가님들 중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 미니멀리즘에서 반복적인 행위 계속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박서호 작가도 그런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행위를 계속해서 그거에서 오는 무엇인가 하는 이제 원로 작가분들이 많으신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미술이 그 원로 작가들의 예술을 그냥 조져놨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면은 아까 말한 버터가 되는 과정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행위들은 사실은 신격화돼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한 획이라도 더 긋고 싶습니다라는 저는 그건 되게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자신의 작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선불교적인 철학, 오히려 동양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일상을 담는 것이지 어떤 순간을 일상을 아무 의미 없게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순간을 담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전시 제목이나 어떤 전시 아니면 그 작가에 대한 평전 아니면 리뷰 이런 걸 읽어봤을 때 한 획에 무슨 영혼이 담겨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그건 되게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제는 어쨌든 마케팅화 시켜야 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뭐랄까 영혼의 한 획과 같은 일종의 우상화는 죽어도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우유를 잘 젓고 있으려는 작가들을 버터를 만들지?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간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그네스 마틴은 확실히 그 전시를 보고서 남지 않는다는 게 되게 사실 맞아요. 잘 보신 거고 잘 아그네스 마틴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아그네스 마틴에게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녀의 작업도 작업이지만 그냥 그녀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그 분위기 목소리 없는 슈팅매가 없는 슈팅몽 목소리가 없는 분위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브로슈가 타르콥스키도 얘기를 말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녀가 그렇게 말해요. 타르콥스키는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시청자가 자신의 지성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증진하는 것은 사랑의 윤리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르콥스키도 어떻게 보자면 되게 뭐랄까 난해하고 조용하고 그 뭔가의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는 듯한 사실 미학을 좀 펼치고 있는 작가라고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슐러 르긴도 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예전에 그 바구니 이론 바구니죠.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성띄가 아니죠. 브룩슈가 언급한 거는 Non-Euclidean View of California as a Cold Place to Be.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를 차가운 곳으로 보는 비유클리드적 관점이라는 책이 있는데 책은 아니고 짧은 이제 에세이인데 39페이지 정도? 29페이지인가 39페이지인가 그런데 이거 치면 나와요. PDF로 인터넷에. 근데 이것도 읽어봤는데 되게 실험적이면서 흥미로운 방식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어떤 특정한 유토피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 주위를 계속 맴도는 듯한 방식으로 좀 글이 써 있어가지고 와리가리 하는 느낌이 있는데 한 번쯤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몇 가지 좀 어구들, 그냥 대사들 따왔거든요. 그래서 좀 그걸 읽어드리자면은 유토피아는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신화에 적용하는 것으로 신화에 구현된 원초적 갈망이 현실의 원리와 맞닥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해결하려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에서 인간은 더 이상 먼 옛날의 신성한 상태를 꿈꾸는 데 그치지 않고 창조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자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있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노자가 말하는 없는 것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슐러 르긴의 말인 건데 캘리포니아는 언덕의 야생 양귀비와 야생 기리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제 유년기에 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스페인인과 멕시코인에게는 그저 황무지였지만 영국인에게는 진정한 유토피아였습니다. 의지로 접근 가능한 황금기, 이성으로 길들여지는 야생의 낙원, 낡은 유대에서 벗어나 농장과 덧신을 뒤로하고 모두가 영화에서처럼 빨리 부자가 되거나 삶의 의미를 찾는 것, 야생 기리와 양귀비는 유토피아라는 시멘트를 부어넣은 틈새에서 여전히 순금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성으로서 접근한 유토피아는 유토피아가 아니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유클리드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떤 접근하는 유토피아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유토피아라는 시멘트를 부어놓은 틈새에서 여전히 순금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석기시대 문화가 살아남은 것은 인디언의 인종으로서의 잠재력에 대한 유전적 생물학적 제한의 결과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광활한 바다와 산, 사막은 캘리포니아를 외국의 자극은 물론 정복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접촉으로부터 격리되고 정복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유토피아의 특징이라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캘리포니아 인디언들은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했고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지금 시대의 우리의 관점에서 신세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카이사르의 탄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남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계속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망각의 가장 훌륭한 방법 중 하나는 발견이라고 합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갈리아 전쟁에서 특유의 우아함으로 이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영국에 가기 전까지는 영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확실하지 않았습니까? 유럽인이 발견하거나 발명해야만 미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사실 또 미국도 이제 유토피아 땅으로 처음에 이제 그치. 받았으니까 또 비판? 이것도 비판인 거죠. 이성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성을 신격으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창조자인 제우스가 이를 이어받습니다. 제멋대로인 타이탄은 소금 광산으로, 프로메테우스는 보호구역으로 보내집니다. 지구 자체가 에덴 성벽의 사마귀가 되어버립니다. 유토피아는 유클리드적이지도 유럽적이지도 남성주의적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유토피아의 용어와 이미지는 잠정적이고 독특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빅터 터너의 구조와 공동체의 대립은 이를 설명하기 유용합니다. 사회에서 구조는 인지된 것이고 공동체는 실존적인 것이며 구조는 모델을 제공하고 공동체는 잠재력을 제공하며 구조는 분류하고 공동체는 재분류하고 구조는 법률과 정치제도에서 공동체는 예술과 종교에서 표현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비스트로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도 하거든요. 독특한 성격을 가장 잘 지켜온 사회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존재를 지속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약간 우위로 계속 돌릴 수 있는 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버터가 되는 순간 이제 이성의 세계에 편입되면서 프로메테우스는 뭐 어딘가로 고립되고 뭐 타이탄은 소금 감산으로 보내진다든지 이런 건데 자신의 존재를 인내하는 것은 유기체의 특별한 특성으로 성취를 향한 진보와 기계의 모든 정체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적이고 리드미컬하며 불안정한 과정으로 그 자체로 끝을 이루는 것입니다. 레비 스트라우스는 사회적 변화와 에너지를 끌어내기 위한 차별화가 끊임없이 촉구되는 뜨거운 사회와 역사적 온도가 거의 0에 가까운 자기 제한적인 차가운 사회를 구분하려 합니다. 장자 시대에 있던 황제를 이제 어슐러 르긴은 뜨거운 시대의 황제라고 표현했는데 발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장자가 황제에게 딸기를 보내며 말하는 게 최고의 밑바닥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천하가 당신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언급을 하고 그래서 유토피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에 도달하는 길은 다른 길일 것입니다. 라는 말도 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것의 전반적인 주제가 그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유토피아가 아니다. 마치 우리가 남성주의적인 전쟁이라든지 아까 말한 율리어스 시저, 제우스의 남성성이 타이탄을 막 배제시킨다든지 아니면 인디언 우리가
이렇게 말살하거나 이렇게 정복하는 데서 오는 그런 유토피아는 유토피아가 아니다. 지금 같은 골든 스테이트라든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마치 유토피아로 설명되는데 그건 절대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 밑에 숨어져 있는 순금이 있다. 야생귀리가 있다. 이런 맥락도 있고 이 차가움의 맥락은 딱 그거예요. 레비 스트라우스가 뜨거움을 일종의 기계적이고 발전하고 이렇게 칙칙폭폭하면서 그런 발전의 시대로 만들었다면 인디언과 그 어떤 진정한 유토피아 세대는 절대 온도가 0인 변화하지 않는 어떤 그 차가움의 시대다. 자연이랑 비슷하네. 진짜. 자연이랑 비슷한 그냥 거죠. 계속 태어났다 죽었다 이 반복하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서양식으로 잘 설명이 된 일종의 뭐 동양적인 좀 관점이지 않냐. 그래서 아마 브룩슈도 이것을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브룩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브룩슈가 뭐 나이도 어리고 어떤 점에서 이 길로 가려고 하는 게 보인다는 느낌이 뭐냐면 이걸 공부해서 가려고 하는 느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실러 르긴이 이 글을 저도 아직 못 읽어봤지만 굉장히 잘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분명히. 그리고 굉장히 다른 점에서 또 이성적이고 그죠.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사회가 가는 게 유토피아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날카롭게. 근데 그거를 봤을 때 느껴지는 것이 있고 혹은 내가 그냥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나의 공이 뭘까 아니면 뭐라고 하지 이걸 깨닫는 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배워서 깨닫는 것과 알고 깨닫는 것. 그래서 어제 그런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해줬죠.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스님이 뭐 아무튼 수계장가 뭐 누굴 지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명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앞으로 이 항아리라 부르지 마라. 그럼 무엇이라 부를 것이냐 물어보니까 한 명은 저는 이것을 남학신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고 한 명은 그냥 항아리를 발로 찼대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이겼어요. 두 번째가 이제 이겼는데 첫 번째는 넌 아직도 항아리의 실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뭐 이런 맥락인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자면 이제 브룩슈의 작업은 저는 남학신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차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간에 브룩슈는 어쨌든 간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중요한 거는 또 웃긴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아까 전에 저희가 잡담에서 얘기했듯이 뭐 미나리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이 등장한 것을 볼 때 이런 동양적인 것에 오히려 동양인들이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 들어요. 관심이 없다라는 게 너무 오히려 너무 일상적이라서. 근데 뭐 우리나라의 동양처럼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아요 요즘에. 그렇지. 근데 요새는 그렇죠. 요새 한국에는 거의 서양이죠. 지금 서양 사회죠. 서양 구조 자체는 미국이죠, 미국. 조그만 미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일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예술가들한테 약간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얘가 너무 그냥 일상적인 거 얘기하는데 너무 단순한데 근데 갑자기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고버가 되게 선불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보여주지만 뭔가 그런 소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일상적이고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게 억지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맞아. 그렇습니다. 맞아.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고버를 봤을 때 그러니까 수도승 같다 느꼈던 게 비슷한 면일 수도 있고. 마이클 이스미스 작업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볼수록.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비어있음 중간에 공을 우리가 다루는 법을 점점 배워야 될 것 같고 전 그게 어떻게 보면 미래 예술의 사실 실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여성 예술의 실마리라고 생각하고 일종의 매양의 페미니즘의 비판점이 있다면은 페미니즘이 지금 시대는 그 전 시대는 사실 저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남자들에게 가장 간단히 말하자면 남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언어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 됐다는 것 하에서는 이제는 그 남성적인 언어를 버리고 여성적인 언어로 넘어가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제가 말한 건 남자 예술가는 끝나서가 아니라 남성도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될 때가 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인류 자체가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런 움직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경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인류가 지금 어쨌든 계속 평창의 역사로 달려왔으니까 이제 다시 수렴의 역사로 가야죠. 그죠. 수렴의 역사를 좀 가야 되는. 지구 온도 좀 낮추고. 지구 온도 좀 낮추고 다시 이제 뜨거운 시대를 벗어나서. 뭐 그런 게 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한국은 너무 뜨겁죠 사실. 너무 뜨겁지. 너무 뜨거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브룩슈는 이런 것을 주제로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재료적이고 그녀가 작업을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면에서 진짜 작가들이 많이 봐야 된다는 생각해요. 회화 작가들이. 맞아. 다음에 뭐 소재적인 건 이제 달라질 수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비판 포인트도 있고. 근데 아무튼 간에 웃긴 게 저는 약간 웃긴 것도 그런 거예요. 사실 이 정도 하는 작가가 많이 없다는 것도 되게 웃겨요. 어떻게 보죠? 그죠. 요새 회화 작가들이 이런 식으로 그거 하는 사람 많거든요. 뭔가 어쨌든 동양적인 것. 근데 어쨌든 브룩슈처럼 이렇게 감각적으로 끌어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성취가 됐다는 점. 그건 있죠 확실히. 그래서 이 작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게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맞아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지. 이제야 어떤. 그죠. 스님으로 치자면 지금 이건 그냥 이제 동자승인 건데 이제 빗자루 쓸고 있고 마당. 맞아요.
사실 뭐 이렇게 비판 아닌 비판했지만 사실 그냥 말이 그렇단 거고. 근데 이런 점에서 갑자기 이제 아그네스 쉐러와 브룩슈를 생각해보니까 되게 웃긴 것 같아. 아그네스 쉐러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차가운 근데 저는 학교인데. 오히려 차가웠다는 느낌도 동시에 들기도 해요. 오히려 태도적으로는 아그네스 쉐러. 어쨌든 결국엔 교훈의 반복이니까. 교훈의 반복이고 딱히 뭔가 연연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건 맞아. 근데 슈는 아직 연연하고 있어요. 그죠? 맞아. 친구의 토사물과 어머니의 죽음에 연연하고 있어요. 맞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더 이제 그 있죠, 속으로는 더 집착하는.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또 뛰어넘었을 때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맞아. 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좋은 시간이었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회화가 아닌 좀 다른 매체 2명 작가를 또 간단히 소개해. 다음번에 아마 그 남자 2명으로 한번 뭐 그것도 재밌을 것 같고. 해보고 그럴 것 같아요. 봐서. 저는 근데 웃긴 게 그거 같아요. 요즘에 회화 이 시리즈를 하면서 지금 여성 회화가들이 참 많은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남성 회화가 잘하는 사람 거의 못 본 것 없어요. 같아요. 거의 없어요, 요새. 그게 참 신기한 현상이죠. 맞아. 아까 우리도 마티아스 알트만 얘기했지만 마티아스 알트만 회화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회화하는 남성자가 참 잘 없네. 저는 그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로 회화가 지금 시대는 어떤 주변부를 맴돌 수 있는 매체라 생각하고 그것이 되게 여성적인 언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여성 회화가가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역설적으로 그 여성 회화가들이 다 여성의 언어를 쓰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좀 구분을 하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여성의 회화와 여성적인 회화는 되게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여성적인 회화는 점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맞네. 근데 우리나라 회화는 전형적으로 남성의 회화죠. 그죠. 사실 아직도 뭔가 이렇게 뿜어내려고 하고 계속해서 뜨겁 그런 부분이 있죠. 맞아. 포기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 포기하기 힘들지. 그런 점 봤을 때 좀 한번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겠다. 그래서 이번 아니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 아무튼 이번 달 이제 어떻게 보지 여성 회화가 시리즈가 돼버렸는데 그러네. 어떻게 하다가 이시우드의 이제 아그네스 쉐러의 브룩슈까지. 맞아.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새 작가를 또 같이 보는 것도 재밌는 거고. 그래서 7월 말 에피소드는 딱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죠. 요즘 한국 보니까 비도 되게 많이 오고 맞네. 사건 사고 많은 것 같은데 조심하시고. 다들 이제 그 조심하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더 사실은 이럴 때일수록 더 깨끗한 아니면 더 청량한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세계가 혼란할 때. 맞죠. 또 그럴 수 있는 더듬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되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